저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양보했고, 늘 들어줬고, 늘 미안해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죠. 넌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렇게 말하며 제 모든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빈 접시를 챙기고 술이 깬 사람들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는 건 네가 치워. 넌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왔니?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나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 등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봤자 가족은 가족이지 라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 핏줄이 날 가족으로 만들지는 않더군요. 일주일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니까 모든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학원비, 용돈, 관심, 심지어 저녁 식탁에 고기 반찬까지. 여동생은 막내니까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때를 써도 이해받고 실수를 해도 용서받았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늘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오빠가 시험을 망쳤을 때는 밤새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열이 나도 참으라고 했고 여동생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넌 건강하잖아. 조용히 있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이런 역할인가 보다. 조용히 있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중학교 때였습니다.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회였고 제 그림이 은상을 받았죠.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칭찬해주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본 것은 오빠의 성적표를 들고 화를 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장을 식탁 구석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와 상장을 보셨지만 그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내 오빠 성적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존재는 늘 누군가의 뒤에 있다는 것을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빠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관심은 오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학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학원비와 과외비로 가게가 빠듯했기 때문이죠. 여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저는 혼자 알아서 하는 아이로 분류되었습니다. 넌 혼자서도 잘하잖아. 학원 안 다녀도 성적 좋잖아. 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방치였습니다. 저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혼자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성적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요. 그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대학 가려고? 오빠도 재수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둘 다 대학 보낼 형편이 되니? 네가 좀 참아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착한 딸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했고 일찍 졸업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집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전문대를 다니는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 오후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업 시간에는 졸음과 싸우며 버텼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갔을 때 오빠가 새 노트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신형 제품이었죠. 어머니는 오빠의 학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5년 된 중고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제게 새 것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최신 기종이었죠. 저는 아직도 액정이 깨진 중고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생활비를 집에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오빠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가 벌잖아.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월급의 절반을 집에 넣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제 생활비와 교통비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은 회사였죠. 저는 이제 생활비를 넣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더 도와줘.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는 벌써 돈을 버는데 왜 제가 계속 도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무렵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었죠. 등록금이 비쌌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학비 좀 도와줘. 네가 언니잖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동생 학비까지 내야 하는 걸까요? 오빠 학비도 도왔는데 이제는 동생까지.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저는 제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지만 새로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었고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하객이 200명도 넘게 왔고 피로 여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앉아 오빠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은 축하한다며 오빠에게 박수를 보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결혼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오빠는 예전보다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집에 넣고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작은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죠. 월급이 조금 오르고 업무도 더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고 그게 승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저는 결국 준비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학교 그만두고 싶대. 네가 좀 설득해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급한 일이라고 저를 부른 건가요? 제 승진이 걸린 중요한 발표를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동생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학교가 너무 힘들어. 전공도 안 맞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관두고 싶어.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었는지 하지만 어떻게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동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니는 몰라. 언니는 원래 참는 걸 좋아하잖아. 난 언니랑 달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참는 걸 좋아한다고요? 제가 선택해서 참은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는 사람이었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설득한 끝에 여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기로 했죠. 문제는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서둘러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간까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자료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발표는 엉망이 되었고 승진기에는 다른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 팀장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봐요. 그런데 왜 전날 밤 그렇게 급히 퇴근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일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이유인지 들통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의욕도 떨어졌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혼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주말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야, 나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요? 500만 원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친구랑 같이 시작하려는 게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저는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음 달에 갚는다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오빠는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씹만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오빠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형수가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오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없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형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요? 아, 그거 사업 망해서 다 날아갔어요.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망했다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500만 원. 그게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전부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오빠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사업이 잘 됐으면 너한테도 좋았을 텐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출근해서 일은 했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퇴근 후에는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기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물었죠. 저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그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가족에게 얼마나 이용당해 왔는지,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이야기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그건 착취지. 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살 거냐는 질문에 저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가족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기는 제게 충고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해. 더 이상 돈 대주지 말고 내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달이 되자 어머니는 또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저는 또 드렸습니다. 습관처럼요. 3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남매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를 나눠서 내야겠다. 셋이서 3등분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했고 애도 있어서 여유가 없어. 조금만 낼게. 여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어요. 언니가 좀 더 내주면 안 돼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저는 카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후 퇴원하셨습니다. 회복이 더디셨지만 집에서 요양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이 힘들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주말에라도 와서 아버지 좀 돌봐드려.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 저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간병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자주 두통에 시달렸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 갔을 때 오빠와 여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모습이었죠. 둘 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걔가 주말마다 와서 돌봐줘서 우리는 편하네. 오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런 역할이잖아.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까. 여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괜찮아 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원래 그런 역할. 원래 그런 걸 잘한다. 그게 제가 3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게 제 본성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건 무엇일까? 통장에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제 삶은 온통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선발된 직원에게는 좋은 평가와 함께 승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싱가포르? 6개월이나?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봐? 제가 없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빠랑 동생도 있잖아요. 걔들은 바쁘잖아. 넌 주말마다 오잖아. 그걸 어떻게 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이건 제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예요. 내 커리어가 아버지보다 중요해? 그게 자식이 할 말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오빠와 여동생도 왔고 형수와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싱가포르 연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지 않아? 아버지 상태도 아직 불안정하신데. 여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주말마다 오니까 엄마도 편하신 건데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제 기회를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6개월 만이에요.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바빠. 넌 혼자 사니까 시간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산다고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제 선택인 것처럼 말하는 건가요? 저는 가족을 돌보느라 제 인생을 살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제 꿈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꿈이 뭐가 있어? 넌 원래 욕심이 없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욕심이 없다고요? 저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가질 권리를 빼앗긴 거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욕심을 전부 빼앗아 간 거예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대학도 제대로 못 갔어요. 오빠 학비 때문에. 전 꿈도 포기했어요. 동생 학비 때문에. 전 승진도 못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빠져야 했으니까. 그리고 제 돈도 하나 없어요. 전부 여러분 주느라 쓴 거예요.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너한테 뭘 빼앗았다고 그래?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착취였어요. 전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하인도 아니에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뭐라는 거야? 부모님 앞에서? 형은 제가 빌려준 500만 원은 갚았나요? 사업 망했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가족 간에 도와준 건데 왜 그래요? 진짜 속 좁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거예요. 갚겠다고 했잖아요. 여동생도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는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학비 누가 댔는지 알아? 내가 댔어.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 전 몰랐어요. 엄마가 내신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았다는 게 문제지. 식탁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원래 그런 아이였어.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착했잖아. 근데 지금 왜 이래? 누가 꼬드긴 거야? 전 변한 게 아니에요. 깨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묘하게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여동생 모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네가 너무 심하다.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과해. 하지만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감정을 표현한 게 잘못인가요? 일주일 후 회사에 출근했을 때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싱가포르 연수권인데 확정할 거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식으로 연수를 확정했습니다. 출국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짐 정리,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그동안 가족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오빠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야, 문 좀 열어봐. 이야기 좀 하자. 전할 말 없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네가 사과하면 다 해결될 거야.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네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출국 2주일 전 어머니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섭섭했던 게 있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싱가포르 가는 거 다시 생각해봐. 가족이 중요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전 가겠어요. 이번에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 저는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데도 저만 끝에 서 있거나 아예 잘려나간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진에서는 카메라를 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보이지 않는 존재였구나. 가족 안에서조차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출국합니다. 잘 지내세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알았어. 잘 가. 근데 연락은 하고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잘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한 걸까? 가족을 등지고 떠난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 의문은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한 달은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업무.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고 월급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싱가포르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센토사 섬.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구나.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계획하는 삶.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업무도 잘 해냈고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동료들도 저를 환영해 주었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장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40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따뜻하고 세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죠?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분은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족에게 느꼈던 감정들을요. 그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여기 온 건 잘한 선택이에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관계가 보이거든요. 관계가 보인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잘 지내?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안부를 묻는 게 어색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전화 좀 할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나 좀 미안해. 뭐가? 그날 가족 모임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저는 의외의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여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도 돈 달라고 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생각났어.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줬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엄마랑 싸웠어. 엄마가 나보고 언니처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언니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줬는데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언니한테 얼마나 받았냐고. 엄마는 대답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계산해봤어. 언니가 집에 넣은 돈, 오빠 학비, 내 학비, 아빠 병원비까지.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최소한 5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아는 것만. 진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어. 5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요?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이기적이었어. 당연하게 받기만 했지 고마워한 적이 없었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있어야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벌었던 돈의 대부분이 가족에게 갔던 겁니다. 만약 그 돈을 제가 저축했다면 지금쯤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 있는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간 이체 내역들, 대출 기록들, 카드 사용 내역들. 자세히 계산해보니 여동생의 추정보다 더 많았습니다.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번 돈의 거의 전부가 가족에게 갔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제 인생의 10년이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넷째 딸이 되었을 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몇 달 만이었습니다. 야, 나야.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거기 생활은 어때? 좋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네가 말한 거 그 500만 원 말이야. 미안해. 내가 갚을게.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왜요? 동생한테 들었어. 네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나도 이제 알았어.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느꼈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넌 그 돈을 우리한테 다 줬잖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들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아니야. 빨리 갚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서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빠와 여동생은 깨달았구나.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5째 딸이 되었을 때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 연장이라고요? 얼마나요? 1년. 그리고 그 후에는 정식으로 싱가포르 지사에 전속될 수도 있어요. 원하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을 더 있는다는 건 한국과의 연결을 더 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기는 말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아니면 내 인생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둘 다 가질 수 있어? 지금까지의 경험상?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저는 가족을 선택하면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동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싱가포르에 갔잖아. 그게 답이야. 이제 그 선택을 밀고 나가야 해. 하지만 가족을 완전히 버리는 건 버리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두는 거지. 그들이 널 인정하고 존중할 때까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찾은 거였습니다. 6째 딸이 되었을 때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나다.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너무 무심했어. 어머니만 탓할 게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지. 아버지,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어머니 잘 설득할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한다, 딸아.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기로. 제 인생을 살기로.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두기로. 다음 날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팀장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싱가포르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를 맡았고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동생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동생은 제게 집안 소식을 전해주었죠. 오빠는 약속대로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 아빠가 119 부르셔서 병원에 가셨어. 지금 검사 중이야. 심각한 거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근데 언니 올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이틀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죠. 이틀 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발표 끝나고 바로 갈게. 아니야, 괜찮아. 언니는 언니 일해.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일도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고. 며칠 입원하고 퇴원하실 수 있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발표 끝나고 주말에 갈게. 응, 그래. 근데 언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니.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아프시니까 생각이 나신 걸까요? 이틀 후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상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만족했고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무렵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8개월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거리는 익숙했지만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여동생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잘 왔다, 딸아.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여동생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멀리서 오느라. 엄마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퇴원하실 수 있대.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죽을 병은 아니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언제 돌아올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계약이 남아 있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이제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거니?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잖아. 동생한테 들었어. 발표가 중요했어요. 제 커리어가 걸린 일이었어요. 커리어가 엄마보다 중요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중요하고 제 일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넌 그러지 않았는데.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잖아.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깨어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여전하시네. 여동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는 안 변하셔. 여전히 언니가 착하게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 그럴 순 없어.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야. 나도 알아.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묵었습니다.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방 안에서 자라난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제 삶을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빠도 왔고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조카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거기서 계속 살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좋으면 됐지.
참 이거. 오빠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빌린 돈.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200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급하지 않아. 아니야. 이건 내 빚이야. 꼭 갚을 거야. 오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왜? 여동생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여동생은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응.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엄마 서랍 정리하다가 통장을 봤는데 여동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비밀 계좌야. 잔고 봐.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잔고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동생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입출금 내역을 봤어. 언니가 매달 생활비로 준 돈, 아빠 병원비로 준 돈. 그 돈의 일부가 계속 이 계좌로 들어왔어. 10년 넘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준 돈을 몰래 모았다는 거야? 응.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이야. 여동생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가 오빠한테 준 결혼 자금 내역이야. 5천만 원이래. 근데 언니한테는 오빠 결혼 자금 도와달라고 했잖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게 받은 돈으로 오빠 결혼 자금을 마련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또 돈을 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학비도. 언니가 도와준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잖아. 근데 엄마는 나한테 자기가 다 됐다고 했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언니한테 받은 돈으로 내 학비를 낸 거였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이용하신 겁니다. 제가 준 돈으로 다른 자식들을 챙기고 자신의 통장을 불리고 저한테는 계속 더 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언니, 나도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따졌어. 왜 그러셨냐고. 엄마가 뭐래? 여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너는 원래 착하니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네가 좀 모으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대. 근데 네가 결혼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사니까 그냥 모아두신 거래.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결혼 자금이라고요? 제가 결혼도 못한 이유가 뭔데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정신적 여유도 없어서였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제 인생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착하니까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착한 게 잘못인가요? 말 잘 듣는 게 이용당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여동생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공범이었어. 나도 엄마 말만 믿고 언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랐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저는 여동생과 함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마당에 나가 계셨고 조카들은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왜? 저는 여동생이 보여준 통장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거니? 제가 준 돈으로 모으신 거죠? 10년 넘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제가 준 돈을 몰래 모으신 거예요? 제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가 변명하셨습니다. 그건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주려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뭔데요? 돈이 없어서예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여유가 없어서예요. 가족 돌보느라 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괜찮나요? 가족이면 이용해도 되나요?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되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거짓말 안 했어. 그 돈은 정말 내 거야. 그럼 왜 몰래 모으신 거예요? 왜 제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 때, 제가 빚내서 병원비 낼 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 자금. 제가 500만 원 드렸죠. 근데 어머니는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준 돈으로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돈을 달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 학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 돈으로 동생 학비를 내시면서 동생한테는 어머니가 다 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오빠가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어요? 엄마가 제가 준 돈을 몰래 모으신 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난 몰랐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요? 애가 준 돈을 몰래 모은 거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난 그냥 딸을 위해서.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제 결혼 자금도 그렇고 동생 학비도 그렇고 엄마는 우리 동생을 너무 이용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그래도 장남이잖아. 장남이면 잘 살아야지. 장남이면 동생 희생시켜도 되나요?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울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요. 한참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어요. 싸우는 것도 따지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전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넌 우릴 버리고 가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가 저를 찾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그만해야 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서로의 인생을 인정해야 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절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다시 만나요.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대로 못 챙겨서.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당당하게. 고마워요, 아버지. 오빠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형이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고마워요, 오빠. 천천히 변하면 돼요. 여동생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사랑해. 연락하고 지내. 나도 사랑해. 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하실 날이 오길 바라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변하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과거와의 결별이자 미래로의 출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미술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락했습니다. 여동생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고 오빠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고 어머니는 천천히 변하고 계셨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떠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엄마는 너를 이용했다. 착하다는 이유로, 말 잘 듣는다는 이유로. 엄마도 잘못 배웠나 보다. 엄마의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엄마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네가 가르쳐줬다. 이제라도 변하려고 한다. 늦었지만 네가 용서해줄 때까지 기다리게. 그리고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 있을게. 사랑한다, 딸아.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천천히 회복해가요. 제가 기다릴게요. 1년 후 저는 싱가포르 지사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고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40살의 싱가포르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제 과거도 제 상처도 모두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고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행복해도 괜찮다는 걸 느꼈습니다. 2년 후 저는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는 모든 빚을 갚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제 조언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변해 계셨습니다. 부드러워지셨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하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제 옛방에서 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가 되어서요. 그리고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화해였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40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하고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예전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미안해하던 그 사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착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착함을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건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저는 35에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언제 깨어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